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천안 어느 공장에서의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993년 겨울 저는 천안 1공단에서 조그만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큰 공장 옆에 있는 조그만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엔 생산시설과 기숙사를, 2층에는 창고 등을 만들어 두었고 당시 저는 1층에 만들어 두었던 숙직실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밤 12시쯤 되자 2층에서 또각하는 구둣발 소리가 납니다. 2층에 올라가려면 기숙사 밖으로 나간 후에 다시 사무실을 통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사무실은 밖에서 잠겨 있습니다. 창마다 방범창살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뜯긴 흔적도 없고 아무리 돌아봐도 누가 들어간 흔적이 없는데 2층에선 여전히 구둣발 소리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바닥이 마룻바닥인 관계로 1층 기숙사에서는 그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2층엔 창고를 비롯해서 방이 몇 개 있었는데 별다른 물건은 없고 잡동사니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도둑인가 싶었지만 살펴보아도 아무도 없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바로 옆 큰 공장 직원들에게 지난밤 얘기를 들려줬지만 직원들은 내가 환청을 들은 거라며 믿지 않았지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왠지 꿈 같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들린 소리를 착각한 것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 또 밤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11시 50분쯤 되자 다시 또각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아주 콩콩대는 소리였고 문을 3개 여닫고 달그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밖에서 누구냐고 고함을 지르자 잠시 소리가 멈춥니다. 겁이 없던 젊은 날의 저였지만 슬그머니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큰 공장 직원들과 또다시 2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먼지가 뽀얀 방엔 아무도 들어간 흔적도 없었고 누군가 왔었더라면 바닥에 먼지의 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거래처에 갔다 오는데 공장 입구 큰 길에서 무당이 거리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 위에 촛불과 몇 가지 과일 그리고 조그만 단화를 올려놓고 지내고 있었지요. 그래서 슈퍼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 그저께 6살짜리 여자애가 이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공장까지는 20m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날 밤부터는 2층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겪은 일을 생각하면 어린 아이가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갔겠지요. 두 번째 이야기, 펜션 괴담. 저는 친한 언니들과 친구 등 8명 있어 펜션을 빌리고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펜션은 넓은 방이 2개 있었고 약간 지저분하긴 했지만 저렴한 숙박비 때문에 다들 만족하며 짐을 풀고 놀기 시작합니다. 펜션에서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일행 중 4명은 지쳐 옆방으로 잠을 자러 갔습니다. 남은 저를 비롯한 4명은 다른 방에서 계속 떠들고 놀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러 들어간 언니 중 1명이 엉금엉금 기어 나옵니다. 그러더니 방문과 현관문의 사이에 있던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쿵쿵쿵 박더니 다시 자던 방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이 덜 깬 것인지 그 꼴이 우린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점차 아무도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으로 기어 들어간 언니가 다시 천천히 기어 나오더니 또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 박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쿵쿵. 우리는 점점 무서워져서 그 언니를 깨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언니를 일으켜 세워 억지로 잠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을 차린 언니가 마구 울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더니 우리가 놀고 있는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우린 괜히 오싹하기도 하고 기분도 묘해져서 다들 그 방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다음 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언니에게 어젯밤에 왜 그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를 비롯해 옆방에서 잠을 자던 4명의 친구들까지 전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친구 중 1명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언니를 비롯한 일행 4명은 동시에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이 동시에 머리를 산발한 여자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 귀신은 4명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결정했다는 듯 그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언니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았고 냉장고에 걸려 귀신이 머리채를 놓치면 언니는 다시 방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끌려 나오길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가위에 눌린 채로 언니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폐건물 괴담. 작년 여름 방학에 있었던 일입니다. 심심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학교 안에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어디인지는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만 별로 유명한 곳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채로 있는지는 모릅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날이 어두워졌을 때 가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특히 이런 곳은 혼자 그리고 어두울 때 가는 것이 스릴 있다는 생각에 정말로 그런 채로 갔습니다. 폐건물은 산속에 있었기에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불빛조차 없어서 핸드폰에 플래시에 의존하면서 다녀야 했지요. 건물이 성한 데가 없는 게 이런 걸 폐허라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쓸데없는 객기를 발휘해서 여기저기를 들여다봅니다. 원래 무슨 건물이었는지 몰랐지만 방이 많은 걸로 봐선 무슨 과학실험실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못 볼 걸 봐버렸습니다. 무언가 발에 밟히기에 그것을 주워들어 보니 누군가가 휘갈겨 쓴 글이 써져 있는 종이었습니다. 몸을 숙여서 그 글을 읽다가 저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대충 기억나는 대로 쓰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안 찾는다. 다 필요 없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저는 그때 차마 다 읽지도 못하고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방 안에 누군가의 시체라도 있을까 봐서. 심지어는 방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곳에 다시 가보기로 합니다. 이번만큼은 되도록이면 지인들하고 같이 갈까 생각했지만 제 지인들은 그런 곳에 가는 것을 다들 꺼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혼자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가면 주변이 밝기 때문에 폐건물이라도 그다지 무서운 분위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갔을 때 저는 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갔을 때가 저녁 9시경이었고 아침에 갔을 때가 아침 10시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는 뜻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유서만은 사진으로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감도 듭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느라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물렀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유서를 쓴 사람은 누구였으며 아침에 다시 왔을 때는 왜 없어졌을까요? 정말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믿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미국의 배우 괴담. 미국의 배우였던 제임스 딘의 사망과 그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미스터리 실화인 셈이죠. 이유 없는 반항이나 에덴의 동쪽 등으로 당대 미국의 최고 미남 배우였던 제임스 딘. 그런 제임스 딘의 사망과 저주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1955년에 할리우드에 반항하였던 제임스 딘은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많은 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혜성 가치도 짧았던 생애 때문에 사후에 그를 신비한 인물로 다시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그가 죽으며 남긴 것들은 자신의 이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폭스 채널에서 방영되었던 미스터리 특급 여행에 의하면 그의 죽음엔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있는데 그의 차인 포르쉐 550 스파이더에 관한 괴소문들은 오랜 시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당시 속도광이었던 제임스 딘은 친구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쉐 550 스파이더를 구입했었는데 영화 에덴의 동쪽이 개봉되고 이유 없는 반항과 자이언트가 완성되어서 한창 정상을 향해서 치닫게 되던 시기였습니다. 스파이더는 작았지만 아주 큰 힘을 내는 자동차였고 불길하지만 아름답고 멋진 차임에는 분명했죠. 그런데 그는 결국 스파이더를 타고 경주하는 것을 즐기다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딘 사망과 자동차의 저주라고 불려질 만큼 많은 사건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먼저 사고로 완전 뭉개져 버린 스파이더를 견인하던 기사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견인 중 갑자기 차가 떨어져 기사를 덮쳤던 것입니다.
그 후 차는 분해되었는데 엔진을 샀던 한 의사가 경주 도중에 사망을 했고 스파이더의 운전축으로 교체했던 포르쉐 역시도 사고를 냈습니다. 타이어를 구입했던 사람도 타이어 파열 사고를 당했으며 안전운전 캠페인에 이용하려고 매달았던 자체가 떨어지며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이를 철거하려던 견인차 기사는 차가 전복되어 버리는 바람에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더욱더 이상했던 것은 다음 사건입니다. 결국 차체는 운송하던 중에 사라져버렸는데 영영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딘 사망과 자동차의 저주라고 불릴 만한 사건들인 거죠. 정말 저주였던 것인지 아니면 우연으로 발생한 불행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사건 현장에는 항상 제임스 딘의 차나 차의 부품들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차를 굉장히 아끼던 제임스 딘이 자신의 차를 지키려고 한 저주들이 아닐까요? 5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미스테리들. 첫 번째, 고대 왕국 가야와 아유타국의 미스테리. 삼국유사에서는 아유타국을 인도의 고대 왕국이라고 밝히고 있고 아유타는 인도 이름으로는 아요디아입니다. 아유타국은 주위가 5천여리이고 나라의 왕도는 20여리의 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고 풀과 꽃들이 우거져 무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화창하고 사람들의 풍습이 착하고 온순했기에 하계에 부지런했습니다. 이 나라의 영향력이 한때는 인도 전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먼 곳에서 가락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서기 1세기 무렵의 바다는 그렇게 두렵기만 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륙의 연안을 따라 바닷길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왕옥이 인도를 출발하던 음력 5월에는 인도와 한반도를 잇는 해로가 바람과 해류가 북으로 올라가는 기간입니다. 즉, 그 바람은 계절풍이고 해류는 리만해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이상기류를 가진 태풍만 만나지 않는다면 배가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왕옥이 인도의 아유디아에서 무작정 가락국에 와서 어떻게 곧바로 왕후가 될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런 사전교섭 없이 바로 왕후가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 두 나라 간에 수많은 교섭이나 왕래가 있었기에 두 왕실의 합의에 의해서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김수로 왕이 죽고 난 후에 가락국과 아유타국과의 교류가 갑자기 끊기게 된 점입니다. 가락태조 왕릉 중수비에 있는 이수는 우리나라 그 어느 비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양을 수놓고 있는데 태양빛 같기도 한 것이 중앙에 있고 그 주위에는 이상한 형체의 동물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아요디아의 태양왕조를 상징하는 붉은 바탕과 흰색의 깃발에 그려진 문양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한 수로왕릉 남릉의 정문에는 신화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인도 아요디아의 관공서와 성문, 그리고 저택 등에 조각된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흔적들은 황하 문명권의 일부로만 인식되어 오던 우리의 역사가 실제로는 인도의 문명까지 흡수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첨성대. 경주시 인왕동에 자리 잡은 국보 제31호 첨성대는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것이라고 합니다. 높이 9.17m에 밑지름 4.93m, 윗지름 2.85m이며 첨성대의 용도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제기되었지만 현재는 천문대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첨성대에서 어떤 방법으로 별을 관측하였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첨성대는 해그림자의 길이를 재기 위한 규표로서의 용도였다는 주장도 있었고 정교한 기하학적 구조로부터 수학적인 비례 등을 나타내기 위한 수학적 상징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하게 됩니다. 선덕여왕이 은밀하게 신하들을 만나던 장소라는 주장과 외계인이 남겨놓은 기념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첨성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아직은 어떠한 합의점에도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원래 제단이 있었던 자리에 첨성대가 있었다는 점이나 신라의 천문 관측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첨성대는 천문 관측 외에도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던 곳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요. 현대적인 의미의 천문대와는
다른 성격의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세월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그 자리를 지켜온 첨성대는 역학적 안정성, 미학적 곡선미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세계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첨성대를 보존하기 위한 정밀조사와 첨성대의 건립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운주사 와불과 천불천탑. 운주사 하면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탑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석탑과 석불을 합쳐서 100여 개 남짓밖에 안 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11세기 초반 운주사 창건 이후에 수많은 전란과 재난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80년대만 해도 이 운주사 돌탑과 돌부처의 바로 앞까지 논밭이 있었기에 이곳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인근의 노인들 말에 의하면 인근 마을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을 때는 이곳에 돌부처와 돌탑을 가져다 쓰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이니 옛 기록이 그저 허황된 것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석불저상의 높이는 12.73m이고 석불입상의 높이는 10.30m입니다. 이 두 석불은 대체로 북쪽 다리 부분이 남쪽 머리 부분보다 약 5도 정도 높고 입상 쪽이 좌상 쪽보다 약 5도 높게 경사져 있지요. 이 와불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 이곳에 옮긴 것이 아니라 산 정상에 있는 안반에 그대로 조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고려 초기 당시에 어떻게 이 무거운 불상을 일으킬 생각을 했었느냐는 것이었죠. 아니면 이곳의 다른 불상들처럼 파격적인 모습을 구상하여 처음부터 하늘을 보고서 누워있는 불상을 조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석가모니가 열반할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추가불은 인도나 스리랑카 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운주사의 와불과 현격한 차이가 있지요. 인도나 스리랑카의 추가불은 석가모니가 누워서 손으로 턱을 괴거나 받친 상태인데 운주사의 와불은 그저 정면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좌상과 입상의 다리 부분에는 떼어내려고 했던 흔적으로 보이는 틈이 있지요. 안반의 불상을 조각하고 떼어내는 공정을 마치지 못한 미완성 불상이라며 일부에서는 추측하기도 합니다. 처음 불상을 조각한 후 생긴 흔적인지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두면서 세워보려고 만든 흔적인지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운주사에는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탑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 석탑은 모양을 제대로 갖춘 것이 18기가량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운주사 입구에 보이는 9층 석탑, 7층 석탑, 특이하게 생긴 원형 다층 석탑, 원형 석탑, 5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이 석탑들은 몇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먼저 전형적인 우리나라 석탑 형식으로 탑신, 옥계석이 네모 반듯한 모양을 이룬 것, 탑신이나 옥계석이 원형을 이룬 것, 벽돌로 쌓아서 만들어진 전탑 형식, 지대석 위에 기둥 형태의 거친 석재를 얹어놓은 형식 등이 있습니다. 운주사의 이 탑들의 모양이 이렇게 제각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주사는 창건에서 폐사까지 서너 차례의 중수가 있었는데 이 시기마다 새로운 석탑들이 세워지면서 모습이 서로 달라진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운주사의 또 하나의 수수께끼는 칠성석입니다. 운주사 입구에서 바라보면 운주사 서편 산 중턱에 놓여져 있는 칠성석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7개의 자연석을 원형으로 다듬어 배치했는데 그 모양은 북두칠성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주사는 일반 불교 사찰이 아니라 칠성신앙과 관련된 도교 사찰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칠성석의 직경, 원반 길이의 중심각, 각 원반 중심 간의 거리, 돌의 위치와 두께 등이 현재 북두칠성의 밝기나 위치와 똑같은 비례를 지니고 있습니다. 칠성석의 이러한 천문학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누가 왜 하필 운주사 서편산 중턱에 만들었는지 천불천탑과의 관계 등의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팔만대장경. 16년의 제작 기간 중에 판각 기간은 약 12년 정도입니다. 연도에 따라 판각량은 달랐지만 이 12년 동안에 81,340여 판, 글자는 5,200만 자가량을 어떻게 판각하였는지는 의문이지요. 아주 숙달된 각수에게 옛날 방식으로 대장경판을 판각시켜 보았더니 하루에 20여 자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판각에 참여했던 각수를 추정해보면 약 59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593명의 각수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2년 동안 판각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93명의 아주 능숙한 각수가 존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고르게 판각한 것이 아니었기에 어떤 해에는 약 1500명 이상의 각수가 참여했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강화도에서 제작되어 그곳의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현재의 해인사로 오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에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도가 아닌 남해나 거제도 등에서 새겨서 해인사로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으나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대장경판이 원래 두 벌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한 벌은 남해나 거제도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해인사에서 새겼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나무를 실어다가 강화도에서 새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각 위치나 옮겨온 경로에 대한 문헌의 기록과도 맞아떨어지고 있지요. 그러나 한 벌을 새기는데도 많은 국력이 동원되었기에 두 벌이나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북선. 거북선이 과연 철갑선이었는지는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입니다. 거북선이 철갑선이라는 말은 일본의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 수군장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의 전함은 거북선 이외에도 모두 철로 감싼 전함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본 기록에서는 거북선이 철갑선이라고 합니다만 정작 우리나라 기록에서는 거북선이 철로 장갑되어져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순신의 장계나 안중일기에도 칼 송곳을 꽂았다고는 되어 있으나 철로 덮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충무공획록에도 나무로 뚜껑을 씌우고 칼을 꽂아서 적이 뛰어들 수 없게 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거북선이 철갑선은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요. 현재 각종 모형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북선의 용머리가 길게 위로 솟아올라서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용머리에서 대포를 쏘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정조 때 발간된 이충무공전서에 나오는 용머리의 크기인 길이 133cm, 폭 93cm는 포를 설치하기에는 좀 작아 보입니다. 이순신의 장계나 안중일기에는 용의 입으로 현자포를 치켜 쏜다고 되어 있으며 외장을 사살한 전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용머리는 현재 모형보다 크고 거북선 선수부에 밀착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충무공전서에는 거북머리에서 유황연기를 뿜어서 적을 혼미케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용머리의 기능이 포탑에서 연기 방출용 굴뚝으로 바뀐 것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부에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 개의 포를 발사하여 발생한 엄청난 양의 연기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여섯 번째, 석굴암. 깊이 14.8m, 높이 9.3m의 석굴 안에는 본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석불은 1.58m의 좌대 위에 3.26m의 거대한 불상으로서 국타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석굴암의 제작에 사용된 화강암은 무려 3,000여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세워진 이 석굴이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지요. 석굴의 평면은 반지름이 12척인 3.3m로 정확한 원을 이루고 있으며 입구의 너비나 본존 석굴의 높이 역시 반지름이 12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루의 길이를 12시간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현대의 하루의 길이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원은 1년 365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굴암이 뛰어난 것은 천연 동굴이 아닌 인공굴 안에 만들어졌으며 구형, 삼각형, 사각형, 팔각형 등의 기하학적 구성에 의해서 완벽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존불의 좌대 방향은 방위각 117도. 본존불은 좌대를 기준으로 동에서 남으로 사도가 틀어져 있습니다. 즉, 현재 본존불은 방위각 121도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일제가 수리공사를 할 때 본존불을 들어 올리다가 잘못해서 그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이유는 본존불과 좌대를 만들 때 애시당초 그 방향이 틀렸을 리가 없었고 본존불을 들어 올리다가 뒷부분에 금이 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의 일출 방위각을 보면 동지 때는 119도, 춘추분 때는 약 90도,
하지 때는 약 60도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석굴암의 본존불에는 사시사철 햇빛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석굴암 아래에는 투암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마시는 감로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석굴암 내의 본존불상에 바로 밑부분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라고 합니다. 그 물줄기는 인조석굴을 떠받치는 안반 사이를 흘러 석굴암 내의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석굴암을 완전히 해체하여 보수공사를 하면서 석굴암의 외벽과 밑을 시멘트로 지켜놓고 물줄기도 석굴암의 바깥쪽으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와 광복 후에 후손들 손에 의해서 석굴암은 그 원형을 상실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전 석굴암의 건축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천연년이나 원형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옛 선조들의 석굴암 건축 기법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7번째, 마이산 탑사. 마이산 탑사에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 쌓여진 탑들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높이 15m, 둘레 20m의 거대한 탑들도 즐비하며 만들 때 접착제를 쓴 것도 아니고 시멘트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00여 년 동안 태풍과 회오리 바람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탑들이 위치한 곳은 안마이봉과 수마이봉 사이의 계곡인데 이곳은 유난히 세찬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앞쪽이 넓고 뒤쪽이 좁은 계곡이어서 바람이 세차게 휘몰라쳐 오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태풍이 불어오면 언덕의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웬만한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 이곳의 돌탑은 조금씩 흔들리기만 할 뿐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불가사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이산 탑사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신비는 바로 엿고드름입니다. 겨울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면 그릇에서 고드름이 거꾸로 뻗쳐오릅니다. 이 엿고드름 현상은 요즘도 매년 한겨울에 몇 차례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탑사 오른쪽에서 천지탑을 지나 안마이봉 절벽으로 돌아 올라가는 바람에 의해서 엿고드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탑단에 의해서만 고드름이 생기고 그 바로 아래의 바닥에서는 고드름이 생기지 않는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8번째, 한반도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의 낙원.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국내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 수는 실로 엄청납니다.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50여 개 지역에서 6,500여 개의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곳에 공룡 발자국이 밀집된 이유는 무엇일까? 반면에 완전한 골격 화석은 왜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공룡 화석에 담긴 1억 년 전 한반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1982년 이후에 한반도의 영남 지역에서는 매년 새로운 공룡 발자국 산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발자국 산지의 발견은 더 이상은 뉴스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고성 덕명리에서는 공룡의 종류가 사족 보행의 용각류가 3종, 이족 보행의 조각류가 10여 종, 이족 보행의 수각류가 2종이나 확인됩니다. 경북 의성군 일대에서도 광범하게 공룡 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금성면 청로리의 야산에서 공룡의 골격 부분 화석이 발견된 이후에 1990년에는 금성면 제오리에서 공룡 발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봉양면 구미리에서도 공룡 어깨뼈와 대퇴뼈가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남 지역 이외에서는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왕리 일대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다수 발견되었지요. 이곳 9개 층준에서는 2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특히 익룡 발자국 화석과 물걸기발 새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되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 발자국 화석이 100개 이상 집단 발견된 곳은 20여 곳에 달할 정도입니다. 지역별로는 경상도 지역이 50여 군데, 전남 지역이 1군데, 북한의 영국리가 1군데 등이며 발자국 화석은 6,000개를 넘을 정도이죠. 그러면 한반도에서 이토록 많은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한반도는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들의 천국이었는가 하는 것이지만 발견된 발자국 화석만을 고려한다면 한반도가 공룡의 천국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6번째 이야기, 기숙사 괴담.
제가 다녔던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후에는 바로 기숙사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기숙사 한 방에는 4명씩 생활했는데 이것은 한참이 지난 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판 모르는 아이들과 같은 방을 쓰려니 정말 어색했습니다. 입학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그날도 어색하게 인사하고 각각 침대에 누워서 잘 준비를 했지요. 기숙사 각 방에는 2층 침대가 2개씩 있어서 4명이서 잘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제 위층에서 자던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니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교가였습니다. 뜬금없이 들리는 교가가 갑자기 우스워져서 다른 애들도 킥킥 웃으면서 교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당연히 여자 넷이 떼창을 하니 밖에서도 저희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윽고 기숙사 사감쌤이 오셔서 조용히 하라고 혼내고 가시게 됩니다. 웃으면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노래를 불렀던 아이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피곤했고 아까 혼난 것도 있었기에 이번엔 아무도 따라 부르지 않았지요. 계속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위층 침대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저를 보면서 노래 좀 그만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아이들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노래 부르던 애가 일어나서 역으로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완전 이상해졌죠. 그 친구의 자다 일어난 목소리하며 친하지도 않은 애가 그런 식으로 장난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서로 아무 말 없이 이상해진 분위기 속에서 누워있는데 다시 2층 침대 쪽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짜증이 확 났기에 따지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불을 켠 순간 저희는 모두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제가 있던 2층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에는 4명이 아니라 3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도에 나오는 저희도 3명뿐이었지요. 저희 비명소리를 듣고 사감쌤이 오셔서 방을 확인해 주셨지만 3명밖에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원래 그 자리에 자야 하는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가 쓰는 방에서 몰래 같이 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날은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뜬 눈으로 지새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던 것 같지만 다행히도 그 노래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씩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이상한 소리가 나고는 했습니다. 방을 교체해달라고 했지만 남는 기숙사 방도 없었고 이미 소문나버린 방이기에 교체해줄 아이들도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는 한 명이라도 자리를 비운 채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한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학년으로 오르고 나서야 그 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후배들한테도 종종 그 방의 이상한 괴담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학생 수가 적어져서 자연스레 그 방은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